안녕하세요. 김복준, 배상훈의 사건 의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주에 일어났던 사건 중에 이런 말 붙여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경비원 순환시대라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술에 취한 10대들이 70대 경비원을 폭행해 2명이 입건됐습니다. 아파트 경비원을 상대로 한 갑질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도 사회적으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요즘 좀 잦아들고 있는다 했는데 아니 이렇게 경비원 관련돼 있는 그 기사가 너무 많이 뜬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똑같은 기사인 줄 알았더니 다른 기사. 저도 똑같은 기사인 줄 알았어요. 네. 그래서 그분이 그래 갖고 그렇게 돼서 병원에 가셨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 그분 첫 번째 먼저 이 일어났던 젊은 사람한테 맞은 분은 지금 뇌사 상태에 있잖아요. 네, 한 분은 지금 그 술에 취했던 그 아파트 주민분한테 맞았던 분이신데 지금 뇌사 상태에 있고요. 그렇죠. 한 분은 이제 솔직히 폭언, 사실 입에 담기도 힘든 네. 짖느냐는 그런들의 폭언을 들었던 경비원이시죠. 사건은 그 사건이 먼저입니다. 7월이죠. 그렇죠. 아, 사건은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알려진 그렇죠. 거는 네. 지금 이제 그 거꾸로 돼 있는데 뇌사 상태가 우리는 먼저 알고 있었고 네. 오늘 나온 건 7월 23일 날 사건이에요. 그건 이제 수사가 끝내서 끝나고 이제 드디어 기소됐기 나온 때문에 거예요. 이렇게 된 예. 거죠. 근데 이 사건은 저는 이제 뭐 경비원 순환 시대 뭐 그 말보다는요. 난 우리 사회가 이렇게 가면은 안 된다는 생각이 돼서 엄청 걱정이 많아요. 예. 저는 사실 가장 꾸준히 일을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리고 나이도 있으신 그렇죠. 분들이시고 제일 약하고 네. 제일 힘든 일을 하시는 가장 만만해 보이는 그런 분들이 극단적 폭력의 분풀이 대상이 되는 것. 이 범죄의 핵심이죠. 이게 이 사건은 이제 보니까 화성 쪽에 있는 아파트에서 발생한 사건인데 일단 가해자는 입주민, 아파트 입주민 40대예요. 네. 그리고 이제 이 경비원 되시는 분 피해자는 72세더라고요. 72세. 이분이 이제 그 아파트니까 차단막이 있잖아요. 차가 들어오면 차단막을 올려달라고 이제 아마 그 차가 와서 얘기를 하는데 경비원분께서 딱 보니까 그 아파트에 등록되지 않은 차량인 거예요. 태그가 없었죠. 그러니까 당연히 안 올려주죠. 네. 그러니까 자꾸 그 사람이 올려라 하면서 감정이 격해진 것 같아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주민인 걸 확인하고 일단은 올려줬어요. 네. 그럼 차가 들어왔죠. 거기서 끝났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분이 안 풀렸던 모양이에요. 바로 안 내렸어요. 열어줬다 해가지고 쫓아 내려와서 경비실에 이분 72세 되신 분이 앉아 있는데 문 열고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욕설하고 사태질 한 거죠. 경비원 되시는 분은 본인이 당연히 할 일을 한 건데 욕하는 게 듣기 싫죠. 또 자식 같은 사람한테 그냥 나가라. 필요 없다. 나가라. 그리고 아마 어깨 쪽으로 이렇게 미는 모양이에요. 그러자마자 이제 이 사람이 폭언을 하면서 경비원분을 한 대 때리고 밀었는데 넘어지면서 이제 아마 팔에 한 2, 3주 정도의 상해가 발생한 거고요. 근데 그거보다도 이 경비원분이 지금 상처받고 아픈 거는 그 사람이 한 말입니다. 네. 기가 막힙니다. 이 얘기 들어보면. 너는 집 지키는 개다. 그리고 내가 입주민이니까 주인인데 주인한테 짖는 개가 있냐. 그러니까 경비원분한테 아버지 같은 분한테 개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주인 보고 짖었다고 얘기하고. 내가 아저씨한테 그런 설명 듣자 그랬어요 지금? 그럼 설명. 내가 지금 주민이라고 얘기하잖아. 아니 내가 문을 열어달라는데 자꾸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내가 지금 몇 번 얘기했어 당신한테 3번 얘기했지. 가시오. 쳤어요? 쳤어? 가시오가 뭐야? 주민한테 경비한테 짖어야지. 아무 때나 짖냐 주인한테도 짖냐 걔가? 이 경비원분 다쳐가지고 아픈 건 둘째치고 그것 때문에 상처가 돼서 지금 병원에 계신다고 해요. 저도 이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이게 방송이 아니라면 욕 좀 해주고 싶어요. 분명히 많은 일들이 민원이 있을 거예요. 어떤 처우를 사실 좋은 처우를 받으시는 분들은 아니시지만 그래도 이렇게 대놓고 어떤 개의 비유를 한다든지 자신의 진짜 인격을 완전히 그렇죠. 망가뜨리는 직언을 하는 거잖아요. 정말 직접적인 말들을 하다 보니까 이런 말들은 평생 진짜 상처일 수밖에 없고 본인이 이걸 뭐 하고 있나라는 생각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자존감에 빠졌겠죠. 그렇죠. 예, 이거는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 그 70대 넘으신 분들이 경비 많이 하셔요. 네. 그리고 저도 미리미리 현직에 있으면서 준비한 게 뭐냐면요. 사실 우리 동료, 우리 선배들이 경찰을 그만두고 나가서 가장 많이 하는 일이 경비 하시더라고요. 네. 저는 경비는 안 하겠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이게 뭐 엄청 자랑스럽고 또 이거 비하한다는 개념으로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네. 근데 한번 그분들의 생애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72세 정도 되신 분들. 제가 통계 내보니까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이 49%예요. 경비원 분들. 그분들은 사실은 젊어서 우리나라가 녹록지 않을 때 젊어서 처자식 먹이 살리려고 죽도록 일한 분들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어떤 이 풍요도 그분들의 어떤 희생 속에서 있었다는 걸 우리 간과해서는 안 되거든요. 어떤 영화를 보니까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 아내 되시는 분이 이 연세 드신 그 남편한테 얘기하더라고요. 당신의 인생 드라마 속에 당신이 주인공인데 왜 늘 그 드라마 속에 당신은 없냐고. 나는 그래 생각한다. 힘든 세월에 태어나가 이 힘든 세상 풍파를 우리 자식이 아니라 우리가 겪은 게 참 다행이라고. 이게 굉장히 저는 그 가슴에 와닿았었어요. 자기를 위한 인생을 살지 않고 항상 그렇죠. 가족을 위한 인생을 사시기 때문에. 그분들이에요. 네. 72세, 70대 넘으신 분들이 자신의 인생은 한 번도 제대로 살아보지 못한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절대 다수가 경비하고 있는데 나쁜 놈의 새끼들이죠. 전에 이제 저희가 후에 이제 사실 사건인데 폭행당하셔가지고 뇌사당한 경비원 계시잖아요. 네. 가족분들이 인터뷰한 거를 봤어요. 근데 아드님이 울컥하셔서 눈물을 이렇게 쏟으시더라고요. 사실 나이가 드셔서 아들 입장에선 그럴 것 같아요. 나이 들어서 아버지가 일하는 것조차도 그렇죠. 마음이 아프고 내가 얼마나 죄책감 들어요. 네, 근데 아버님이 지금 병상에 내사로 누워 있어요. 그것도 젊은 사람한테 이렇게 진짜 무차별 폭행을 당해서 심지어 그 피의자는요. 그 쓰러지신 분 이렇게 일어나려고 하는데 다시 또 일어나는 거 갖다가 제 2차 폭행. 재차 들어와서 또 때렸죠? 네. 네. 그래가지고 쓰러지셔서 본인이 112 신고를 하실 때 말조차 못 하셔가지고. 경찰이 위치 추적해서 찾아갔습니다. 네. 그때는 뇌 출혈이 있어갖고 그런 거죠. 맞아갖고 했을 때 신고를 했지만 쓰러졌는데. 이런 현상이 지속된다면 우리가 늘 이런 얘기 합니다. 재벌들의 갑질, 가진 자들의 갑질 가지고 우리가 비난하고 욕하면서 어린 우리들은 은연중에 갑질 안 하고 살까요? 우리 수시로 마트 가서 편의점 가서 그 택배 기사 하시는 분들, 저 음식 배달하시는 분들한테 우리 갑질 많이 해요. 우리 스스로도 갑질 안 하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네. 네. 그리고 우리 사회가요, 진짜 위아래 좀 있으면 좋겠어요. 어른이 없는 시대를 살아가잖아요. 아버지 같은 사람한테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저는 그 현상이 더 심각하다고 봅니다. 이 폭력 그 자체, 폭언 그 자체는 그 사람 하나가 못됐다고 생각하고 말하면 그만이지만 그게 아니고 지금 우리 사회가 지금 지나가고 있는 이 즈음의 현상, 어른을 못 알아보는 세상, 위계가 없는 세상, 이런 그 세상에 온다면요, 아무리 발전해서 먹고 사는 게 풍부해도 정신이 죽었는데요. 도덕이 죽고 규범이 죽었는데 그게 건강한 사회입니까? 우리 이거 진짜 심각하게 생각해 봐요. 저는 우리나라 굉장히 어떤 위기 상태라고 생각해요. 이런 부분에서는. 맞습니다. 저도 그 자각을 솔직히 못했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누가 학생회가 할아버지한테 욕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저희 아빠랑 되게 비슷하게 생기셨던 분이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아빠 생각이 확 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빠가 젊은 애한테 저런 얘기를 듣고 혹시라도 봉변을 당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니까 진짜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진짜 저도 많이 반성했어요. 그 전까지는 사실 그렇게 자각하지 못하고 살았다가 내가 어른분들한테 말 한마디 하는 걸 우리 아빠나 엄마한테 하는 것처럼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그때 처음 하게 됐는데 또 교수님 통해서 이렇게 한번 더 생각하는 기회가 됐습니다. 존중하는 사회, 존중받는 사회, 그게 대한민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건 의뢰입니다. 저희가 지금 사연이 여러 가지가 들어왔는데요. 그중에 2개의 사연을 선별해봤습니다. 첫 번째 사연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튜브 재밌게 시청하고 있는 구독자입니다. 이건 심각한 사안은 아닌데요. 과거 청소년 시절에 상처받았던 기억이 있어서 메일 드립니다. 복도식 아파트에 살고 있었을 때 산지 일주일도 안 되었던 새 자전거를요. 현관문 앞에 자물쇠로 잠궈서 세워놨습니다.
어떤 사람이 새벽에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와서 저희 집 문 앞에 자전거를 끊어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갖고 내려갔습니다. 도난당한 것을 발견하고 112에 신고했습니다. 경찰관 분들이 CCTV를 확인하고 어디에 사는 누구인지 확인했는데 그 범인이 집에 안 들어와서 잡을 수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결국 그 도영이라는 이름도 붙여준 산지 얼마 안 된 자전거를 돌려받지 못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도 그랬지만 지금도 왜 그걸 잡을 수 없었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아무 정보가 없는 것도 아니고 복도식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고 로비에서도 CCTV에 다 잡혔는데 동선 파악할 수 있는 부분 아닌가요? 제가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걸까요? 원래 도난당한 물건들은 거의 돌려받지 못한다고 보는 게 평균적인 건가요? 당시 어린 마음에 상처를 받았던 기억이 뚜렷하게 남아 있어서 다 큰 성인이 되어서도 범인을 잡지 못했던 이유가 아직도 궁금합니다. 또 어떤 경우에 도난으로 신고했을 경우 물건을 돌려받을 확률이 높은지도 궁금합니다. 이렇게 사연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면은 경찰이 112 신고를 했고 경찰이 와서 CCTV를 분석해서 그 자전거를 훔쳐간 사람의 집을 알아냈다는 얘기고 네. 그리고 그 범인이 누군지를 알아냈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것까지 다 확인이 됐다고 사건 합니다. 접수됐고 사건 수사까지 다 진행이 됐고 범인 인적 사항도 다 확인됐다. 그런데 이제 범인은 내가 보니까 검거를 못한 것 같으네요. 네. 검거를 못했으면 도난품도 못 찾았다는 뜻이죠. 결국은. 네. 그렇다면 경찰이 이거는 분명히 검거를 못했으면 수배했을 거예요. 기소 중지했을 거란 말이죠. 그리고 지금까지 못 찾았으면 도난품은 못 찾았겠죠. 그런데 이 부분은 굉장히 아쉬운 부분인데요. 이 정도가 된다고 하면 뭐 못 잡았다고 하더라도 그 집을 알아내서 범인 집을 알았는데 범인이 영 집에 들어오지 않아서 못 잡았다고 하더라도 신고한 사람한테 이 사건 관련돼서 수사가 중간 통지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수사 진행 중입니다. 그 다음에 수배가 아마 이제 최종 조치일 거예요. 검거를 하지 못해서 이 사람은 우리가 기소 중지해놓고 수배해놓고 나중에 검거하면 연락드리겠습니다 하는 게 이제 최종 최종 결과 통지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분은 지금 보니까 경찰관으로부터 중간중간에 사건이 진행 상황을 얘기해주는 중간 통지.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수배하고 말겠습니다 하는 수배 최종 결과 통지를 못 받은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경찰이 잘못한 겁니다. 이거는 진짜 경찰이 반드시 해야 될 일이거든요. 물론 이게 무슨 법으로 정해진 건 아니지만 경찰 내부에서는 이거를 상습적으로 경찰관이 안 하면 징계 조치하도록 돼 있어요. 사건을 빼먹는 거니까 말하자면. 아니 가끔 제 주변의 지인들도 나 신고를 했는데 어떻게 진행되는지 잘 모르겠어. 중간 통지가 가도록 돼 있어요. 요새는 반드시 문자 통지나 이렇게 가게 돼 있는데 이때는 시간이 좀 전이죠. 이게 이전이죠. 오래됐나? 근데 CCTV가 하긴 뭐 CCTV는 그거였으니까 복도식 아파트에 CCTV 있다고 하니까 정확하게 나오진 않아요. 연도는 안 그냥 나오네. 과거 청소년 시절이라고 하니까 뭐 그래도 한 10년 전 정도라고 네. 어림잡아 생각해도 그때는 사실은 그러면 그랬을 수 있겠죠. 킥스라는 우리 수사 시스템이 나오면서 킥스 자체 내 수사 서류에 중간 통지, 결과 통지 한 거를 붙이도록 돼 있어요. 지금은. 네. 예전에는 심스 때에서는 그게 심스 때는 없었습니다. 그래도 제가 형사 오래 했지만 그래도 피해자한테는 전화로라도 유선으로라도 그렇죠. 진행 상황을 통보하도록 했었어요. 지금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심스도 킥스도 다 경찰 내에서 쓰는 시스템이에요. 사건 처리 시스템이죠. 네, 근데 심스가 이전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그렇죠. 되고 킥스가 지금 최신 버전이라고 예. 생각하면 되는데 심스에서는 그것이 의무 사항이 아니었어요. 통지 사항이라든지. 그렇죠. 근데 킥스는 그것이 의무 사항으로 예. 다 첨부한 걸로 되어 있다라는 거죠. 예, 아마 이 시대 때는 심스로 썼을 가능성이 가장 크기 때문에 그래서 킥스는 흔히 말하는 소비자 중심이 많이 여기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거죠. 말씀하신 것처럼 중간 통지, 결과 이런 통지. 것들은. 근데 이전에는 심스는 그냥 내부에서 사건 처리 관련된 것이 중심이 됐기 때문에 이걸 경찰에서 이제 바꿨던 거고, 근데 그 이전에는 그게 없었기 때문에 이제 만약에 이런 상태였다면은
이제 그러다가 이 담당하는 사람이 다른 부서로 가고 그렇게 이러면은 됐을 그냥 이제 뭐 그냥 붕 떠버리는 상태. 근데 이제 분명한 거는 그 수배를 했다면 그 범인을 검거했다면 네. 그러면 피해자분한테 연락이 가요. 자전거를 찾았건 못 찾았건 연락이 가는데 이게 지금 그게 답답한데요. 이 절도범 정도가 수배해놨으면 언젠가는 적발이 됐을 건데. 근데 이제 제가 잘 뭐 이럴 일은 없겠지만은 혹시 잘못 집은 거 아닌가요? 그 집을. 그러니까요. 혹시 범인이 아닌 사람 아니었나. 그래, 그럴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입건을 안 할 수는 없겠죠. 이런 게. 했죠. 사건은 접수해서 절도 사건 발생 보고가 파출소에서 올라왔고 그거를 형사가 배당받아서 결국은 검거를 못하면 일정 기간이 되면 미제 종결 처리를 해요. 그러니까요. 미제 종결 처리를 하고 만약에 인적사항이 특정됐다면 이분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특정이 됐다면 최종 검거를 못했다면 최종 수배 조치했습니다 하는 것까지 하고 이 검찰로 그 서류가 송치돼요. 넘어가면 나중에 검거되면 기소중지 제기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이거는 지금 그 부분이 그렇죠. 그렇게 됐긴 됐는데 담당자는 이제 부서로 옮겼거나 그래서 이제 옮겼다고 하면은 새로 그걸 맡았던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검찰로 간 부분에서 이제 잘라진 거죠. 근데 저는 이 사연 보내주신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도영이라는 이름까지 붙여준 새 그러니까, 자전거잖아요. 일주일도 안 된 자전거가. 그러면 얼마나 속상해요. 사라졌고 근데 범인도 알고 다 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잡지 못한다라는 게 한편으로는 의문이 됐고 속상했을 거라는 생각이 의아하죠. 네, 사실은. 네.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인 거죠. 우린 범인 알면 바로 잡으러 갈 것 같은데. 그런데 그 범인은 수사는 두 가지입니다. 어떤 사건이 발생하면 범인을 특정하는 작업이 1번이에요. 누가 범인인지. 자, 그거 하면은 거의 50% 잡았다고 쳐요, 이제 우리는. 그런데 의외로 이제 완성을 하려면 그 특정한 범인을 검거를 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수사활동은 두 개입니다. 범인을 특정하는 것과 검거하는 거예요. 근데 특정은 했는데 검거하지 못하기 때문에 전국에 지명수배를 하는 거고요. 지명수배 기간이 그 국내에서 공소시효가 도과돼 버리면 검거가 돼도 처벌을 못 하는 거고요. 맞습니다. 예, 그런 차이가 있을 거예요. 지금 이거는 어떻게 될 가능성이 있냐면은 어디에 살아요. 근데 이 사람은 만약에 그 집에 가명으로 그냥 뭐 남의 집에 이렇게 그랬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살고 있는데 주민등록은 제대로 돼 있지 않고 근데 그 사람이 거기 있는 걸 아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주민등록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있고 얼굴도 알고 거기 사는 것도 알지만 실제 주민등록 부상에는 없는 무적자라고 하기는 표현이 그렇지만 어쨌든 그게 말소된 사람이라고 하면은 사실은 이 사람이 어디로 떠돌아도 수배돼도 못하는 거죠. 그렇죠. 그 그리고 상황이 이제 높죠. 수배를 했는데 그 당시에 수배 기간이 이제 공소시효가 종료돼 가지고 이제는 지금 수배가 풀렸을 수도 있고요. 그렇죠. 지금 이 정도면 그렇게 됐겠죠. 그렇게 될 것 같은데. 그리고 마지막 질문하셨던 분이 돈 한 푼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또 한번 당연히에요, 당연히. 잡히면 예, 이 경찰은 사실은 경찰이 존재하는 이유는 원래 경찰이 창설된 이유는 가장 원시적인 범죄, 절도범을 단속하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어떻게 보면 경찰이 생성된 어떤 목적이 뭐 여타 범죄가 많지만 사실은 절도예요. 그래서 예전에 야경꾼이라고 이 딱딱딱 조선시대부터 이거 두들기면서 댕기면서 그게 절도범 예방을 위해서 했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장 원시적인 범죄고 앞으로도 영원히 있을 범죄예요. 엄밀히 얘기하면. 줄이는 게 목적이죠. 그런데 경찰이 이 절도범 사건을 해결했다고 하면은 사실은 절도범 범인만 검거한 건 완성이 아니에요. 절도범은 잡으면 반드시 훔쳐간 물건을 회수해서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게 완벽한 절도 사건 해결입니다. 근데 물론 그 과정에서 조사를 하다 보면 이미 절도범이 그 훔친 작물이라고 그러죠. 네. 훔친 물건을 처분해가지고 도저히 찾을 수 없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 경우를 제외하면 경찰은 끝까지 작물을 추적해서 피해자한테 돌려줄 때 그 절도 사건의 제1번 해결 과제가 형성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도 항상 얘기합니다. 이 경찰 내부에서도 모르는 거 아니에요. 절도 사건은 작물 찾아주는 게 최고다. 최고의 덕목입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게 열심히 해요. 근데 예전에는 사실 열심히 안 했던 부분이 도둑놈만 잡으면 땡이야.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치안 서비스라는 개념이 그 뒤에 나온 것이고 아마 이때는 그런 게 좀
좀 희박했죠. 부족했을 수 있는 거고 또 뭐 대부분의 경우가 뭐 이제 팔아 먹거나 아니면 어디가 뭐 이제 되니까 굳이 이렇게 열심히 찾아주지 않았던 시대가 있었던 건 그건 뭐 부정할 수 없는 거니까요. 저 이 사연 보면서 저도 되게 답답하더라고요. 이분 상황이었으면 그렇죠. 저도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답답하신 마음도 이해가 되고 또 그때 당시에 시대적 좀 배경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잘 통지 못 받았기 때문에 더 속상했을 것 같은데 지금은 시스템상으로 통보를 받지 않으면 아예 서류 송치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 거의 없는 게 아니라 없을 없어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마음 좀 푸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8년 전 절대 잊지 못할 사건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8년 전 여름, 저와 언니는 합정동 반지하 주택에 살고 있었습니다. 여름이고 반지하여서 창문을 열어놓고 지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제 방 창문으로 집을 들여다보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긴장한 듯 두리번거리며 저희 집 초인종을 누르고 그러면 제가 불 끄고 문 닫으면 초인종을 2-3번 일정한 간격으로 눌렀습니다. 그런 횟수가 몇 번 되고 난 후 친구가 집에 놀러와 자고 난 다음 날 제가 먼저 집을 나서게 되고 친구에게 집 열쇠를 주고 나올 때 잠그고 숨기고 가라고 하고 저는 먼저 집을 나왔습니다. 친구가 나오고 약속 장소에 열쇠를 두고 갔는데 제가 오니 열쇠는 없었습니다. 언니가 열쇠를 가지고 있었으나 너무 무서워서 열쇠방을 불러서 번호키를 바꾸고 안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려고 경찰도 불렀습니다. 경찰분이 먼저 집을 확인하고 들어가서 생활했습니다. 몇 주가 지나고 저는 친구에 가까운 사람이 삶을 마감해서 힘들어하는 친구를 위로하러 친구 곁에 있던 밤, 우리 언니가 제 방에 와서 쉬고 있는데 심지어 언니한테는 옷을 벗어보라며 동영상 찍었으니 문을 열라고 했답니다. 남자 목소리였답니다. 언니가 경찰에 신고를 하고 그날 이후로 바로 결혼한 언니는 신혼집에서 저희랑 언니랑 같이 이사할 때까지 살았습니다. 결국은 못 잡았고요. 우리가 느끼는 두려움에 비해서 경찰이 보기엔 사건이 크지 않았는지 도로 CCTV를 확인해달라 수사해달라 했지만 했는지 안 했는지 결국 저희가 이사가는 걸로 끝났습니다. 홀딱 벗고 남의 집 초인종을 누른 사건처럼 제가 겪은 사건은 사실 잡아도 처벌할 수 있는 건지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처벌할 수 없기에 순찰을 도는 것밖에 할 수 없는 건지 남의 집을 훔쳐보고 초인종을 누르고 말을 걸고 동영상을 찍었다고 했으니 만약 잡았다면 처벌할 수 있는 죄는 무엇입니까? 저는 그 다음날 집에 와서 언니한테 초인종 지문이나 창문 지문 같은 거 채취하지 않았는지 경찰에 전화해서 무서워서 못 살겠다고 다시 초인종이나 창문 쪽에 지문 좀 확인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일부러 낮에 사람들이 어젯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보이도록 저는 소문내는 것밖에 저를 보호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놈이 다시 오면 걸릴까봐 못하도록. 왜냐하면요, 저는 지속적으로 오고 초인종을 일정한 간격으로 누른다는 건 주변 사람일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 명의 경찰이 오셔서 지문 채취가 잘 안 된다고 하시면서 저희 마음을 아셨는데 해보려고 하셨습니다. 저는 아직도 집주인 아들이 옆집에 살고 있었는데 그 사람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제 생각입니다. 제가 경찰을 귀찮게 할 것 같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혹시 이런 일이 또 일어난다면 수사 진행 절차를 확인할 수 있는지, 경찰이 바쁘시면 나라도 도로 CCTV를 볼 수 있는지, 저는 못 잡아서 한입니다. 그놈이 어디서 더 큰 짓을 벌릴지도 모르는 일이고, 아니면 사실 처벌할 수 있는지, 제가 적어서 수사를 하기에 인력 낭비가 되는 건지, 더 큰 일이 더 많다는 것을 알기에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아니, 근데 여기 써 있는 그대로 읽다 보니까 이 문맥이 잘 안 맞을 수는 있어요. 근데 신경 쓰지 마세요. 예, 아니, 아니, 대충 알겠는데. 대충 나는 알겠어요. 근데 차라리 이게 나을 수도 있겠어요. 이게 이제 의뢰를 하시는 분들은 그냥 나오는데 따다다다닥 이렇게 그렇죠. 쳐서 보내시는데 사실 우리 저김윤희 프로파일러가 읽어주는 과정에서 보면 이제 문맥이 잘 매끄럽게 안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그래도 그대로 읽어주셔야 그렇죠. 돼요. 그분이 보낸 그대로 읽어주는 게 또 우리가 볼 땐 예의 같기도 그렇죠. 하고. 또 하면 또 오해가 될 수 있으니까. 오히려 우리 김 프로파일러가 읽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그런데 괜찮아요. 그래도 그냥 그렇게 읽어주시는 게 그게 도리인 것 같고요. 제 생각은. 근데 이제 이분 얘기는 이제 보니까 그거네요. 의심되는 사람이 있는 거네요. 네. 그 주인집 아들 정도로 추정을 하는 것 같은데
뭐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만 단정해서는 안 되고요. 일단은 그건 굉장히 이제 경계할 부분이고요. 분명한 거는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네. 보니까 지금 몇 가지네요. 몰래 들여다봤고, 네. 그 다음에 두들기 초인종 뚱뚱뚱 누르고 도주하고, 네. 그 다음에 한번 나갔다 왔는데 언니가 열쇠. 대신 잤는데 언니 동영상을 찍었다고 남자 목소리가 들렸다. 네. 그때도 신고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경찰이 출동했는데 그놈을 검거하지 못했다. 네. 지금 이 얘기인데 수사가 지속됐느냐 이 얘기잖아요. 네. 근데 수사가 지속된 것 같지 않아요.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이사 가는 걸로 마무리가 되셨다고. 그러니까 이사 가는 걸로 마무리가 됐다는 얘기는 경찰이 지속적으로 수사를 했고 또 이 역시 또 똑같은 결과인데 이분이 이사를 가도 일단 사건이 접수됐다면 형사수첩에 이분들의 연락처가 있었어야 돼요. 그리고 이분들한테 어떠한 형태로건 수사 결과를 알려줬어야 돼요. 근데 그 통보를 못 받은 건 분명한 것 같아요. 지금도. 8년 전 일이고. 8년 전인데, 예. 8년 전인데, 그러면 2010년도인데. 그렇죠. 2010년도 같으면 경찰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이거는. 근데 이제 분명히 나와서 지문을 확인했단 말이에요. 지문은 안 나온 것 같습니다. 그렇죠. 했는데 안 나왔다고 하면 어차피 그걸 아무나 가는 게 아니니까 출동했다고 하면 그 기록도 있고, 그러니까 당연히 사건이 진행된 건 맞죠. 근데 네. 그거에 대한 통보가 안 된 거잖아요. 그리고 제 생각은 발생보고를 만드는 것 같지도 않아요. 발생보고를 만들 만한 죄명이 사실은 좀 어려워요. 어떤 부분이 어렵냐면 피해자가 창에서 누군가 쳐다보는 걸 느꼈다는 거 가지고는 사실상 네. 어떤 범죄 형성이 어려워요. 그 네. 부분은. 그 다음에 배를 누르고 도주한 행위가 또 실정법상 그것도 처벌하기 어려워요. 네. 근데 이분이 명확하진 않지만 친구가 자고 갔는데 열쇠를 어디 약속 장소에 두기로 했는데 그 열쇠는 사라졌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라졌는데 그 열쇠를 가져간 사람이 이 사건의 이제 범인, 물론 그렇게 추정은 되지만 또 그 역시 법적으로는 단정 지키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 다음에 언니한테 동영상 촬영을 했다라는 얘기를 했다는 거죠. 밖에서 그런 얘기를 했다는 얘기를 건가요, 목소리가? 했겠죠. 예, 얘기를 문을 했죠. 두들기면서 예. 문 열어라, 너 홀딱 벗고 있는 모습 동영상 찍어놨다. 네. 근데 이제 그것도 그 사람이 떠들고 그렇죠. 간 거지. 그냥 한 것일 그 수 있죠. 동영상이 존재하는 거는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피해자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그렇죠. 불안하죠. 그래서 그 부분은 경찰이 실제로 제가 볼 때는 딱 걸리는 건 동영상이에요. 그렇죠. 법으로 만약에 입건을 한다면 못 잡아도. 근데 동영상 부분에 대한 수사가 진행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아예 그걸 처음부터 안 했을 수 있고 시작을 수사를. 근데 이제 욕을 하니까 그래 한두 사람 지문이나 떠보자. 해보자 갖고 그거 안 하고 그냥 보내 갖고 했을 수도 있고. 결국은 그리고 CCTV가 주변에 있었던 모양이네요. 네, 네. 그런데 CCTV를 분석하는 작업이 안 된 거죠.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수사가 진행이 안 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수사가 진행이 안 됐고 진행이 안 됐으니까 검거하지 못해서 지금까지 말이 없는 거고. 그렇죠. 지금 피해자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것이 범죄가 되느냐라는 게 첫 번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동영상을 찍었다라는 얘기를 바깥에서 했다라는 거는 아니 그 사람이 말한 대로 찍었으면 그게 진짜 그렇죠. 범죄죠. 근데 만약에 말만 했다면 말만 했다면 그거는 근데 이제 찍었는지 안 찍었는지를 확인해 봐야 되잖아요.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확인 안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문제인 거죠. 거짓말로 그렇게 안 찍었음에도 불구하고 찍었다고 문 열으라고 두들겼다면 직결 처분해야 되죠. 근데 그래도 불안감 구성으로 한다 하더라도 수사는 했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일단은 수사를 먼저 그렇죠. 그 사람을 잡아서 검거해서 실제로 동영상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동영상이 있다면 진짜 이른바 얘기하는 몰래카메라 아닙니까? 그렇고.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로 처벌할 수 있는 거죠. 없어도 경범죄라든가 이런 경범죄로라도 처벌을 네. 했어야죠. 그걸 이제 절차를 진행 안 했기 때문에 이분이 그런 것 같습니다. 사연을 보내신 분 얘기를 들어보다 보니까 지문 채취도 했고 순찰도 강화해 주신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그거는 그걸로 끝낸 거예요. 네, 그걸로 끝냈는데 그래서 답답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요, 맞아요. 더 큰 범죄들이 분명히 있는 건 알지만 그래도 개인 입장에서는 사실 되게 위협스럽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케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뭐가 안 된다면 아까도 설명해 주셨죠. 그렇죠. 이렇게는 범죄가 안 되는데 이런 부분은 수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얘기를 다 설명을 해주셨어야 되는데 그런 과정도 없다 보니까 맞아요. 8년 전에는 그렇게 안 했어요. 그런 거 없었을 거예요, 분명히. 그건 부정할 수 없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 경찰청장도 그러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화를 하겠다고 이런 부분에 신고된 대여성 범죄. 대여성 범죄에서 하고 하겠다고 하시는 게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 실제 위협은 되는데 딱히 구체적이 드러나지 않는 것인데 공포감이 드러나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이제 들어가서 치안 서비스 차원에서 하겠다고 하는 것이 지금의 경찰청장이 말씀. 그러니까 이른바 이야기하는 우리 시대 때 형사들 뭉개는 거. 야, 뭉개버려. 뭉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거는 전직으로서 진짜 제가 죄송하게 생각하는데요. 지금은 이런 신고가 만약에 들어왔다 하면 비상 걸릴 겁니다. 네. 그 관할 경찰서에. 네. 예. 이렇게 의심되는 것들이 있으면 신고를 꼭 하시기 바라고요. 맞아요. 그다음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안 된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단 수사 과정이 그러면? 먼저 거쳐져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요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경찰에서 지금은 안 내주지 않지만 당연히 그게 안 된다고 하면 구청에 방문 카메라 우리 앞에 세워주세요라고 해야 되는 거고 집주인한테라도 CCTV 달아달라고 해야 되는 거고 아니면 이게 적극적으로 요구를 하시고 계속 이런 부분을 해야 된다는. 물론 지금 경찰이 지금의 경찰은 당연히 해줄 텐데 그러면 이게 참 어려운. 만약에 이런 경우가 최근에 다시 생겼는데 경찰이 조치를 안 해줘서 어렵다면 본인이 직접 찾아가서 경찰서 신고하고 뭐 이렇게 어렵다면 저희 사건 의뢰로 얘기하십시오. 저희가 대신해 주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그 영화 시사에 가서 도어락이라는 영화를 봤어요. 근데 거기서 혼자 사는 여성들의 어떻게 보면 도시 속에서 생길 수밖에 없는 그 공포감들을 좀 다룬 영화였는데 진짜 혼자 사는 여성 입장에서는 이런 모든 것들이 저도 사실 초인종 누르고 진짜 저 겁먹어가지고 이랬는데 확인해달라고 했어요. 경비원한테. 근데 경비원 하시는 분한테. 근데 그 복도의 CCTV가 작동을 안 한다는 얘기를 들었었어요. 소름 끼치는 얘기. 네. 그래서 저도 정말 소리 확 오더라고요. 그래서 소리 하나, 벨소리 하나에 민감한데 지금 여기서 보면은 맞아요. 열쇠도 사라졌고 그다음에 뭐 동영상을 찍었다라는 말도 사실 그게 언니가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피해자가 자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얘기를 한 부분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랬을 때는 솔직히 여자 입장에서 공포감이 엄청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더 신경 써서 살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